자, 페이스타토스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서브노트에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잠깐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요걸 좀 심화 규제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페이스타토스는 이제 집권한 배경을 보면 일단은 그 당시 이제 솔론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가 컸다는 거, 그리고 이 메가나 전투에서 최하 측면이 참여를 했어요. 그 애들에게 어느 정도 이제 피를 흘렸으니까 정치적 권리도 줘야 되겠죠. 메가나는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그 당시 이제 아테네 기준에서 서북 지역이 이제 아티칸 지역이 있어요. 그 아티칸에 있는 이제 도시인데 요때 이제 메가나가 살라미스 섬을 장악을 했거든요. 그 안보의 불안을 느끼니까 이 살라미스 섬은 이제 살라미스 해전으로 또 유명하죠. 요 섬을 장악해서 바로 앞에 아테네 코앞까지 오니까 요때 아테네가 메가나를 공격해 갖고 여기를 점령하고 살라미스 섬을 획득하게 돼요. 메가나는 도시는 나중에 다시 독립을 해가지고 이 도시가 이제 나중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잔티움 아시죠? 이 비잔티움도 또 세우게 하죠. 예, 그러니까 비잔티움이 메가나의 어떤 그 식민 도시였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이런 배경을 집권을 하게 되고요. 목적을 보면 중소농민층 육성과 시민공동체 의식 강화, 그래서 최하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중 영합적인 정책을 했다. 내용을 보면 반대 귀족을 추방하고요. 토지를 빈농들에게 분배하죠. 그 부유한 평민들과 귀족들이 갖고 있는 땅을 빈농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 이들의 이제 지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상공업을 장려하거나 그다음에 은간 개발, 그다음에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감소시켰다. 그래서 소농가 상공업계층의 복리를 증진시키면서 시민제도의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토목공사를 시행해서 취업기업을 기회를 확대하고 올라만 일자리 창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공정한 이제 사법행정을 실시하고 종교 문화 행사를 촉진했는데 이때 종교 문화 행사 촉진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판 아타나이와 디오니시아를 국가적 종교 축제로 장려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예전에 민간에서 했던 축제였는데 이걸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거야. 예. 이게 예전에 기출물이 나왔죠. 이게 그럼 왜 지원을 해줬을까요? 이거는 이제 민중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관련된 내용이 주 58번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정이 아니라 계몽주의적 어떤 성격이 강했고, 그 다음에 트라키아 박멸 진출해서 오늘 트라키아는 이제 오늘날 이제 불가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불가리아가 이제 흑해하고 이제 있는 입구에 있는 그 지역이죠. 그래서 흑해로부터 식량 공급선을 확보했다. 그래서 흑해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지역이죠 오늘날. 그래서 여기가 곡창지대야. 흑토로스 되게 유명하죠. 어, 그래서 아테네 같은 이제 도시 국가들은 상공을 주로 했기 때문에 주로 외부로부터 밀을 수입을 해갖고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곡물 확보가 되게 중요했어요. 뒤에 이제 뭐 펠로폰네스 전쟁 때 아테네가 패배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스파르타가 아테네가 들어오는 곡물선을 곡물의 어떤 그 식량 공급선을 뭐냐면 차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여기 잠깐 여기 보면 이제 그 또 하나가 있는데 그다음 순환 재판소를 설치했다. 예, 반대 귀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순회 재판 제도를 실시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의미는 보면 귀족 지배가 동요한 가운데 불만 세력들이 비합법적인 무력을 사용해서 정권을 장악했고 귀족 정치에서 민주 정치로 넘어간 가독이 형성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아테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전 그리스 형식 형상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반 참조 운동에 부닥쳐 붕괴했는데 이때 반 참조 운동을 이제 참조 운동을 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크리스티네스야. 이 크리스티네스는 여기를 이제 주도를 했다가 나중에 추방당하죠. 그런데 이제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이 또 집권을 하게 돼요. 예. 근데 이제 이 아들들은 좀 인기가 없었어. 무능했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암살당하고 끝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당시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시파노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암살당하고요. 시피아스는 그에 이어서 계속 탄압을 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스파르타 군사를 지어 얻은 그 아테네 귀족들에서 페르시아에 추방이 가게 돼.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끝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크라이스텐네스 보죠. 그리스의 민주 정치는 크라이스텐네스에서 시작됐는데 이 크라이스텐네스는 이 가문이 되게 좋아요. 일반 민중들 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문이 상당히 좋은 명문가 출신이야. 뒤에 이제 등장했던 페르크레스도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한동안 이제 반참주 운동을 주도를 했다가 다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의 아들이었던 이제 시피아스를 추방해갖고 결국에는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민주주의 정치를 실시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민주 정치를 실시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배경을 보면 다시 넘어가서 자, 배경이 안 나와 있네. 이게 내용이 이 부분은 제가 요걸 가지고 또 할게요. 여기 내용 자체가 제가 많이 여기 추가를 해놨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심화 규제 내용이 많은데 볼게요. 자, 그 당시 배경은 참주 시피아스를 추방하고 귀족과 평민과의 대립. 그다음에 크리스티누스가 이 과정에서 출연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개혁 목적을 볼게요. 목적은 현안적, 지연적 유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제시키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귀족의 계급 이익을 따르지 않고 이런 것들 배제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전 시민들에게 평등한 참정권을 부여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혁이 이제 크게 도평 추방제 개혁과 부족제 개편 그리고 정치기구 개편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부족제 개편하고 정치기구 개편은 서로 연결돼 있죠. 자, 도평 추방제를 볼게요. 도평 추방제는 뭐냐? 도편이라는 것은 도자기 파편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 이제 필기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도자기 파편에다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도편에서 이제 도자기 파편을 나중에 참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적어넣어서 6,000표 정도 나오면 이 사람이 아테네로부터 10년 동안 추방하는 제도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참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막으려고 하는 제도다. 그래서 참주령을 타도하고 참주제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 부족제 개편을 볼게요. 부족제 개편은 4개 헌련 부족에서 10개 행정 부족으로 나누는 건데 자, 요걸 이제 보면 자, 크리스티누스가 이제 보면 아테네에 이제 그 부족들 4개 부족으로 구성됐다고 했죠. 요때는 현원으로 구성돼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있었던 귀족들이 발언권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체시켜 갖고 좀 더 이제 전 그리스적인 전 아테네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데모스라는 여러 그 뭐냐면 행정 단위로 구분해. 소 단위로. 예. 그래서 데모스에 구분하고 이 데모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남자 시민들에게 가문에 관계없이 왜냐면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이 시민권은 세습으로 상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지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나중에 페리클라스 때 아테네 시민권을 규정하는 시민권 법을 통과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때 뭐냐면 크레스테네스 때 나왔던 데모스의 양가 그러니까 이제 보계 등 부계 등 양가가 다 등록이 돼 있어야지 뭐냐면 시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한을 시민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그 기원이 됐던 것이 요 조치예요. 데모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모든 시민들에게 가문에 관계없이 등록의 시민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조치거든요. 요걸 기반으로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작은 단위의 데모스를 다시 중간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쪼개갖고 내륙 지역에 30개, 그다음에 중간 단위 그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30개가 아니라 크게 3개로 나누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걸 가지고 10개 행정구역으로 다시 바꾸죠. 그래서 내륙에 한두 개를 빼와서 있고 중심 도시에 한두 개, 해안에 한두 개. 그래갖고 한 개의 뭐냐 행정구역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행정구역 안에는 각기 떨어져 있는 내륙에 중심 도시, 해안에 떨어져 있는 각기 떨어져 있는 지역적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그냥 한 개 부족 묶어 놓은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개 부족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4개의 현안 부족에서 10개의 행정구조 바꾼 이유가 뭐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안 부족에서는 그 귀족들이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니까 계층적 이익을 더 우선시하죠. 그런데 10개 행정부족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하나 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귀족적인 어떤 계층적 이유보다는 정그리스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더 많이 반영한다. 정권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뭘 해체했냐면 종전에 솔련이 만들었던 400인을 해체하고요. 그리고 다시 500인을 만들어. 그 500인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10개의 행정부족을 바탕으로 각기 50명씩 배출하죠. 그 50명 배출하면 500개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500인에서 실질적인 통치기구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의 활동을 보면 이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구성됐고 500인에서 500인의 제한을 토의하면서 채택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외에도 법령의 토의 및 포결, 선전포고, 예산 편성, 그러니까 아르콘의 재임 기간 중에 재무감사 등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시민법정을 마련했다는 게 좀 이렇게 지우세요. 이거는 시민법정을 재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앞에서 이제 시민법정이라는 건 솔련이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앞에서 500인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부족당 10명씩 선출해갖고 50명씩 선출해갖고 대표를 보냈는데 시민법정도 요 행정구역에 맞춰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각 부족당 50명씩 해가지고 500인회로 이렇게 500명으로 시민법정을 구성했어. 10개당 50회에서 500명으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민 전사단이 이제 10명의 장군을 교대로 지휘를 했고요. 군사위원회 설치해서 했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장군이 나중에 페리클라스 시대 때 실제적인 이제 뭐냐면 아테네를 이끌었던 삶이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리클라스도 장군의 지위를 가지고 이제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르콘하고 아우파가스 회의는 종소되지만 권한이 많이 축소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한계를 보면 그 아우콘 같은 고위행정직의 피선거권은 상위 2등급의 신분으로 제한됐다는 거 아직까지. 하층 시민들에게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권한을 줬지만 투표권을 줬지만 문제는 하층 시민들이 민의에 별로 참여를 못하죠. 왜 참여 못하냐? 돈 때문에 생계 부담이 있잖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뤘지만 이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이루는 걸 실질적으로 바꾸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실패했다는 거죠. 무상층들에게 제도적인 어떤 그 권한을 줬죠. 정치 참여의 권한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됐다.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예제의 필수 요건을 이제 부과하게 되고 무산 시민들이 이제 노동하지 않을 때 정치 참여 노동할 때 이 노예가 그 대신해야 되겠죠. 돈도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마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뒤에 이제 페리클라스죠. 그래서 그 데모스테네스 왜냐면 크레센데스는 이제 민주정치를 이제 시작했다면 요 뒤에 있는 페리클라스는 민주정치를 제대로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페리클라스 관련된 내용 좀 나오니까 고역을 해주시고요. 예. 자, 여기 의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의는 종전의 4개의 현안 부족을 폐지하면서 귀족 정치 기반을 붕괴시켰고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요. 그 다음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 시민은 혈연과 재산과 관계없이 동등한 시민권 행사할 수 있으면서
민주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500인에는 이제 그 당시 실질적인 통치기구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집행부라고 보시면 돼, 행정부. 그래갖고 재정, 전쟁, 외교를 담당했고 모든 시민들이 제한 없이 참정의 기회를 보장하는 상징을 보여준 상징인데 실제적으로는 무산 시민들은 참여하지 못했죠. 먹고 살기 힘들겠죠. 예, 여기 참여하면.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시민법정은 아까 지명한 것처럼 500인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선출했고 군사개혁은 아까쯤에 이제 군사위원회 소치해서 10개 행정부를 각각 10명씩 구성이 되는데 이때 이제 군사위원회 각 부족이 제공하는 시민정사단을 지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약간 이거 오류가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시민전사단 10명의 장군이 교대로 시민전사단을 10명의 장군이 교대로 지휘했다. 해야지 이게 맞아요. 이거 좀 수정해 주세요. 시민전사단을 10명의 장군이 교대를 지휘했다. 그리고 요 10명의 장군은 앞에서 이제 그 얘기한 행정 부족에서 한 명씩 착출했고요.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편 추방제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있고 한 개는 앞에서 얘기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리클라스 넘어가죠. 자, 페리클라스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BC 5세기 때 사람인데 페리클라스 이전에 일단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어. 그 앞에 그래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 당시 하층민을 참여했던 수병들이 많은 피를 흘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어떤 정치적 권력을 줄 수밖에 없어요. 피를 흘린 만큼 이제 정치적 권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층민들 정치화가 이제 필요했고 그 다음에 또 하층민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하려면 그때 이제 하층민들이 주로 노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돼. 그래서 이들에게 돈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노예도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마련했냐. 델로스 동맹의 공납국가 그리고 해상무역의 패권장을 통해서 이걸 마련해서 하층민들의 어떤 정치 참여를 가능케 했다. 그래서 이때 아테네 민주정치는 페르시아 전쟁 후에 더욱 발전됐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민주정치만 민주정치를 하면 할수록 돈과 노예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아테네는 점점 해상 제국화시켜요. 일종의 제국주의 정책을 이제 펼쳤다. 남의 거를 양탈해갖고 그걸 바탕으로 노예와 금을 바탕으로 돈을 바탕으로 뭐냐 아테네 민주정치를 이끌었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 페르클라스의 이제 개혁 정책을 볼게요. 이렇게 되겠네. 자, 귀족정의 잔재를 일수했죠. 그래서 그 당시 페르클라스는 누구를 계승했냐면 알피아데스를 계승했어요. 요거 이 사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람. 요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거든요. 이 알피아데스가 누구냐면 페르클라스의 정치적 스승이야.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노무현의 정치적 스승이 문재인의 정치적 스승이 노무현이잖아요. 예, 그거 비슷해. 그래서 알피아데스는 페르클라스 이전에 BC 한 460년대에 활동했던 급진전 민주주의 지도자들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당시 여러 활동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어떤 민주주의 정책을 이제 주도하려고 여러 가지 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귀족들의 정치 체제였던 아우파고스 회의를 권력을 박탈하고 이걸 모두 다 500인회나 시민법정에 이전을 시키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알피아데스와 이제 대립했던 인물이 누구냐? 이 사람이 예전에 시험에도 문제 나왔던 키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키몬과 알피아데스는 외교 정책에서도 대립을 했는데 이 알피아데스는 반스파르타 성향을 갖고 있고요. 근데 키몬은 친스파르타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은 이제 키몬이 먼저 장악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스파르타에서 헤르토 반란이 나니까 스파르타가 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보내서 스파르타를 도와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거부를 해. 우리 존심도 있는데 너네들
군인을 받을 수 없다. 원병을. 그래서 키몬이 이제 어쩔 수 이제 뭐 군대 입고 이제 군대 철수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아테네에서 들고 일어난 거야. 이 얘네들 필요 없는데 요청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스파르타에 이렇게 비를 거냐. 요청도 안 하는 군대 갖다 바치고. 그래서 결국에 키몬이 실각되고 알피아데스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알피아데스가 막 정치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암살당해요. 그래서 알피아데스의 이제 제자였던 정치적 제자였던 페리클라스가 이 알피아데스의 뭐냐면 민주 정치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예전에 이제 페리클라스 이전에 알피아데스와 키몬의 대립 구도가 있었다. 요걸 좀 같이 파악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의 권한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민의 권한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야.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들이 전원이 참석을 했고 외교, 전쟁, 식량 공급 등 중요한 국정을 참여하고 입법에도 간섭을 했다. 그 다음에 500인 협회를 약화시키죠. 그래서 500인의 집행기구였는데 이제는 민회가 이제 집행기구 역할을 하고요. 500인에는 이제 권한을 더 약화시켜서 집행기구가 아니라 민회에 제출한 안건을 준비하고 민회에서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그 단순한 행정 역할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군사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아우파고스를 완전히 누르고 내외 정책을 수행하는 최고 정무회의 기능을 수행했다. 그래서 군사위원회에서는 10명의 장군이 이제 뭐냐면 운영이 되는데 이 장군들은 이제 일종의 선출제죠. 선출제가 아니라 이제 그 뭐냐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제야. 종신제야, 종신제. 네. 그래서 이 장군들이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뭐냐면 그 간직들은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추천제 형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기제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임기가 끝나면 나가거든요. 임기도 되게 짧아요. 1년 정도. 근데 얘네들은 종신제이기 때문에 장군들은 나름대로 군사적 경험이나 행정적 능력을 쌓을 수 있잖아요. 실무 능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군들에 의해서 정치가 주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페리클라스도 장군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렇겠다. 근데 그만큼 권한이 있을 만큼 또 의무도 있어요. 책임도 있고. 그래서 전쟁 나가서 패배를 하면 장군이 끌려 나와서 처형당하고 그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시민법정이 있는데 시민법정을 더 강화시켰죠. 예. 그래서 이제 법관은 없었고 다수결에 의한 판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각 부족마다 600명씩 추천해서 600명이니까 10개 행정부족이니까 600분면 6,000명이 나오죠. 6,000명 배심원을 구성해서 실제는 500명 위원회가 나눠 재판했다. 배심원이 6,000명이지만 실제적으로 각 재판마다 다 6,000명 다 동원할 수 없으니까 한 해 재판마다 500명의 위원회가 나눠져서 재판했다. 그래서 재판은 배심원이 해서 유죄와 무죄, 유죄했으면 몇 년형 다 이게 배심원들이 결정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영미 국가에서는 배심원제가 있죠. 근데 배심원제는 그 유죄와 무죄만 선택할 뿐이지 판단할 뿐이지 형량은 판사가 때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판사가 없어. 근데 이제 이 시민법정이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법정을 중심으로 권한이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법의 민주화라고 하거든요. 사법민주주의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서양사 총론에 좀 자세히 있기 때문에 좀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 예전에 뭐 항소복원 있었나 봐요. 2층제도 유지했는데 요게 이제 폐지됐고 모든 사건을 일반 법정에서 처리하기도 했고 단신제도 운영이 됐고 배심원 운영된 시민법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배심원들은 재판뿐만 아니라 감사 기능을 통해서 행정이나 입법을 또 통제했다는 거야. 그래서 관리후보자의 자격 심사, 임기 중에 행정감사, 재무관계나 공금치금 감사, 취급 감사 등 있고 탄핵 권리나 법 집행 정지 권한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시고단위 헌법재판소 기능 이런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사법의 민주화 네, 이렇게 있군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그 민주주의 정치는 사법 중심의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걸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보시면 서양사 총론에 자세히 돼 있어요. 서양사 총론은 상대적으로 좀 요즘에 안 읽고 있죠. 저도 서기에 읽거나
보조조 교과서나 서양사 강좌 정도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은 서양사 총론도 한번 읽어보세요. 두 권은 되는데 내용도 풍성하고 읽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정리가 잘 돼 있어. 서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약간 내러티브 형식이거든요. 근데 요 뭐냐면 서양사 총론은 상당히 분석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 추세 안 맞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역사가 역사적 사실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관점 이런 것도 경향만 강조하시는 분인데 그런 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가끔씩 그런 것들 반영해서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는데 진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역사적 사실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서양 서계나 서쪽이나 다 예전에 제가 그 나온 거예요.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동양사도 마찬가지야. 예. 서양 경향이나 관점을 아시려면 그냥 임용 공부 때려치고 저쪽 그 대학원이나 박사 논문 쓰세요. 예, 이거는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당제 실시 볼게요. 수당제 관련된 내용도 10년도에 나왔고 16년에도 나왔거든요. 배경을 보면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제 그리스 무산 시민이 큰 역할을 했죠. 요게 이제 얘네들 수병으로서 활동했잖아요. 수병인데 주로 이제 노를 젓는 사람들 또 활동했어. 노를 젓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얘네들이 노를 젓는 거는 그렇게 이제 돈이 안 들거든요. 육체적 노동력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피를 흘릴 만큼 권리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 참여하는데 얘들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에게 돈을 줬다. 그럼 그 돈은 어디에 나왔냐? 동맹시의 공납금을 통해서 경제적 번영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동맹시가 아테네 그 델로스 동맹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군대를 파견해서 징벌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 경향을 띠게 되잖아요. 그래서 500인 협의에 배심원 민의 참가자에게 지급을 했다는 거.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권을 보장해준 장치로 빈곤한 시민까지 실질적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민 수를 너무 많이 늘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 다 돈을 줘야 되겠죠. 아테네가 그 당시 북이라도 이게 한계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시한 것이 시민권 제한법이야. 그래서 시민권법이라고 또 하죠. 요게 예전에 두 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수당제 압박으로 민주정치의 확대 추세에 비추어 역설적인 시민자격을 보다 폐쇄적으로 구정함으로써 시민당 구매를 축소하게 만드는데 요 내용이 뭐냐? 이거 외워두셔야죠. 부모가 모두 시민자만 시민권을 한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클레이스텐네스 때 데모스에 등록된 그 사람들만 시민권을 이제 그 조상들만 시민권을 갖는다. 북계나 목계 중에 한쪽만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외국인이 되는 거야. 북계에서 뭐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목계에서는 외국인이다. 시민권이 없다. 그럼 외국인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민단을 좀 축소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아테네 그 외국인은 그 예전부터 이제 계속 아테네 시민으로 살고 있다가 요때 갑자기 자기 어머니가 외국인 출신이라면 그냥 시민권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페리크라스 정책이라고 좀 보긴 좀 힘들어. 이거는 이제 미네나 그런 데서 결정을 했던 건데 페리크라스가 되게 반대했어 이거. 왜냐면 페리크라스 부인이 다른 도시의 그 출신의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두세 명 있었는데 그 법에 의하면 자기 자식들은 시민권을 얻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반대했던 건데 결국에 통과됐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로마하고 외국이 그 로마하고 차이점이야. 예. 아테네하고 이제 스파르타 로마 차이점인데 아테네 스파르타는 어떻게든 시민권 조건을 강화시켜서 그 뭐냐면 시민권 수를 줄이려고 해요. 예. 근데 로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뭐 다양한 이민족들 다 포용해갖고 시민권을 주려고 하죠. 예. 물론 막 주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래서 그들을 이제 수통합을 해갖고 정복 전쟁이 이용했는데 그 아테네 스파르타는 시민권 자체가 이제 적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쪽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아테나 스파르타가 도시국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제국을 발전하지 못하고 도시국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이 되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정치의 특징을 볼게요. 네.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 특징이죠. 그래서 페리크라스에서 마련된 아테네
민주주의 특징은 국교위에서 수당시 학제, 추천제, 1년 임기제였다. 추천제는 돌아가면서 이제 뭐냐면 누구나 한 번씩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되면 수당을 지급해 주죠. 그래서 시민이 원한다면 누구나 공직에 맡을 수 있도록 하고 민의의 권한 강화는 시민 누구나 직접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의미한다. 하지만 제휴외인, 외국인이죠. 이때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외국인 개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민권이 없는 일반 아테네인들도 다 외국인이야. 이때는. 자, 노예 그리고 여성에게 참정권이 없었고 민주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수는 수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한정되었다. 이건 로마하고 비교해 볼 수 있죠. 로마는 시민권을 다른 민족들에게 점진적 개방해서 대제국의 건설의 원동력을 형성한 반면에 스파르타나 아테네는 시민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얘네들 병력을 착취할 수 있는 그 수를 없앴던 거죠. 축소시켰던 거죠. 예. 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 그리스가 문화의 중심주 자임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돈들이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 도시의 돈들이 다 아테네 쪽으로 몰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유명한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다 아테네에 가서 활동했겠죠. 아테네 제국주의, 그 다음에 노예제,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걸 바탕으로 했고 그때 이제 파르타르 신전이 만들어져. 예. 파르타르 신전은 누가 만들었냐면 피디아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피디아스. 이 사람이 유명한 건축가거든요. 그래서 이름 정도는 외워주세요. 네. 그 당시 이제 아테네 재건 사업을 하게 돼요. 자, 아테네 재건 사업을 왜 하냐면 뒤에 이제 앞에 페르시아 전쟁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페르시아 전쟁 때 또 얘기할 텐데 그때 이제 그 사라미스 해전일 때 아테네를 모두 다 비우고 물론 약간 남아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비우고 다 살라미스 섬으로 이제 시민들 뭐냐면 다시 애들을 이쪽으로 소개시켜갖고 방어진을 쳤어.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군이 아테네에 들어와서 거기 남아 있었던 일부 수비병들 다 죽이고 아테네를 불사 없앴거든요. 그때 이제 아테네가 폐허가 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니까 아테네를 재건해야겠죠. 그 재건하면서 그때 그 아테네 여신을 모시는 파르타르 신전을 크게 지었던 거죠.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아테네 영광을 세우고 아테네 시민들의 어떤 정치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건설했는데 이 파르타르 신전은 예전에 기출문제 2번 나왔죠. 예. 그래서 뭐 도리아 양식 지었고 그다음에 파르타르 신전을 지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문제 봤어요. 그래서 해상무역이 발달됐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이제 델로스 기금 있죠. 델로스 동맹 기금 이런 것들이 이제 파르타나 신전을 뭐냐면 세울 수 있었던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이 되죠. 그 외에도 이제 뒤에 이제 뭐 포격당하고 그러는데 이거 뒤에 좀 다시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명한 극작가도 이제 출연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로 넘어가죠. 스파르타. 네, 스파르타 보면요. 자, 일단 스파르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걸 좀 봐야 돼요. 예. 자, 스파르타가 원래 이제 외부에 들어온 도리아인이죠. 그래서 정복자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했는데 이들이 처음에 정착된 곳이 뭐냐면 라코니아 지역이에요. 여기 스파르타 지역 있죠. 예. 펠레포스 반도 남쪽에 있는 라코니아 지역에 원래 스파르타가 이제 정착했는데 얘들이 이제 나중에 어디를 치냐면 이쪽 옆에 있는 메세니아를 쳐요. 그래서 두 번에 거쳐서 이제 메세니아 전쟁을 하게 되죠. 1차, 2차 메세니아 평원정부 전쟁을 해갖고 요 지역을 장악하죠. 예. 그래서 요 지역을 장악하면서 대량의 노예를 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헤이오타를 얻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소수에 불과한 인원 가지고 다수의 노예나 이런 사람들 통치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군국주의화되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되죠. 예. 그건 좀 볼게요. 자, 요거 내용이 좀 약간 이제 좀 부족해갖고 요거는 제가 요걸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자, 앞에서 언급한 거죠. 국가 형성 과정이 그 당시 이제 스파르타 신분 구조 형성과 연결되는데
일단 도리아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복자죠. 정복자들은 4개 총략을 건합체로 형성해갖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라코니아 평을 장악하고 BC 8세기 때 덩어서 그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메시니아까지 장악해요. 이때 자 정복전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라코니아 평을 장악할 때 이제 이따가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간 인구를 문제를 해결해서 식민 활동보다 무력 활동이 영역 활동이다. 그러니까 아테네 같은 그런 해상 국가들은 저기 지중해 연안에 식민 도시를 만들어 갖고 인구를 방출시킨 데 반해서 이들은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쪽을 친 거야. 메세니아들. 그래서 이제 1차 메세니아 전쟁, 2차 메세니아 전쟁이 있는데 일단 2차 메세니아 전쟁 그 과정에서 원래는 1차 메세니아 전쟁 때 메세니아를 병합했는데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메세니아들이 펠로폰네스 반스파르타 세력이 후원하래. 왜냐 펠로폰네스 반도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그 스파르타가 큰 도시 국가지만 요 안에서도 자질구레한 어떤 그 도시 국가도 있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반스파르타 관련된 도시 국가들이 이들 후원했던 거야. 자, 그렇지만 실패했다. 그 결과 스파르타는 체제 전환 시도했고 그 당시 비귀족 계층이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이루고 있어.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메세니 전쟁을 통해서 그 피를 흘렸잖아. 그러니까 피를 흘렸으니까 그만큼 정치적 권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귀족들도 사회 개편 동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전설적 인물이었던 니코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일단 이 사람 이름을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니코쿠스가 이제 체제를 형성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어떤 식으로 이제 체제를 형성했냐면 지금까지 정복지들 있죠. 정복지와 그 정복민들, 노예들을 똑같이 시민들에게 분배를 내줘. 귀족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똑같이 나눠줘. 예.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똑같은 경제적 기준을 맞춰서 평준화시키죠. 예. 이걸 동등자라고 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 기반은 이제 일단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노예나 할당된 토지도 있잖아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생산 일을 안 하고 계속 뭐냐 성인자 같은 경우는 군사 역할을 해요. 군사 훈련을 받게 돼.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냐면 군국주의화 시키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스파르타인들이 뒤에 좀 얘기했지만 전체 인구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시민들이 전체 인구를 보면 2%밖에 안 되거든요. 아테네에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소수의 2%의 인원을 가지고 여기 자기한테 적대적인 그 노예 계층이 거의 90%야. 이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군사를 통해서 지금 억누를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에서 얻은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계속 생산적 일을 안 하고 이런 군사훈련을 받게 돼요. 특히 이제 중장 보병으로서 그런 군사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서로 간의 동등자 역할을 하면서 어떤 양극화를 방지하고 아테네처럼 양극화를 방지해서 사회 갈등을 무마시키고 서로 평등하게 만들면서 그다음 훈련 제도 군사 훈련 제도를 통해서 자기 피지배층을 억압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체제가 이제 전설상은 입법자인 니코코스에 의해서 제정됐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메시니아 전쟁 때 형성이 됐고요. 스파르타 시민은 실질적인 동등자 관계를 형성했다. 정복지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해서 아테네처럼 이렇게 부가 평준되고 양극화되는 형상들은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죠. 그 부라는 것이 그 약탈을 통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약탈과 그 노예들을 위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노예들 반란을 막기 위해서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 군사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수의 예속민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군사훈련에 대해 군사훈련의 어떤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마련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민들 간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일체감을 강화시켰고 그때 이제 중장보병의 밀집 대응을 중요성이 부각됐다. 네? 그래서 토지 부분에는 중무장할 수 있는 경제적 배경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 시민 전체가 비생산 특권 집단화되어 할당제를 해유탄 농가에게 배당하고
사회적 군사적 교육 체제를 마련했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뭐냐면 그 교육 체제, 훈련 제도를 이제 마련했는데 이거 예전에 98년도 기출에 나왔죠. 우리가 이제 스파르타 그 훈련 제도, 교육 제도 얘기하는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아고게라고 하죠. 아고게. 이런 군사 제도를 아고게, 아니 훈련 제도를 아고게라고 하는데, 그 군사 훈련을 받고 이런 아고게 어떤 커리큘럼을 통해서 배출하는 건데, 주로 남자를 대상으로 한 거죠. 주로 이제 신체 단련과 군사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허약한 유아들은 살해를 하는 그 풍습이 있었나 봐요. 부모가 말리더라도 국가가 이제 보기에 얘는 영 아니다 하면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죽이냐면 뭐 여러 가지 서 있지만 여기 영화 300을 보면 이제 거기 페르시아 사신이 오니까 그 레오니다스 그 페르시아 왕이 그 얘를 밀어붙이고 구덩이 속으로 이제 떠밀리잖아요. 그 구덩이가 그 애들 갖다 버리는 장소였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단 걸러내고, 그 당시 7세부터 부모 밑에서 떠나 집단적인 훈련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군사학교 아국에 들어가서 컬리코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데, 12살 20세 소년들은 청년들은 극기적과 경제시험을 배영하고 예비 군사훈련을 받고요. 훈련이죠. 그다음에 20세 30세 되면 이제 뭐냐면 토지를 분급받아. 이때부터 정식으로 이제 뭐냐면 시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시민이 된 후에도 30세까지는 계속 병영 생활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요 안에서는 결혼도 하죠. 그래서 있고, 그다음 공동 식사 제도를 했다.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하는데 밖에 못 나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뭐 그래서 바람 피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뭐 그것도 뭐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어차피 이제 누구의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보려면 스파르타 시민이면 누구나 뭐 아내를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스파르타는 아테네와 달리 여성 교육을 또 중요시 했어요. 왜냐면 이제 뭐냐면 건장한 모체만이 훌륭한 전사를 낳을 수 있다 해갖고 주로 이제 체육과 가정훈련 기술을 발달시켰다. 그리고 이제 남자가 이제 전쟁하는 과정에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래서 진압을 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교육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제도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계층 구조를 볼게요. 계층 구조는 크게 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스파르타는 이제 도시 국가 명칭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시민 계층의 명칭이기도 해요. 스파르타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페리우쿠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헤어타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는 전 국민의 후손으로 지배층이고 농업 위에는 다른 경제 활동을 제한시켰어요. 그래서 뭐냐면 생산 인구다. 그러니까 군사만 이제 뭐냐면 전문화하는 거야. 농업도 직접 가서 뭐 농장을 하는 게 아니라 경작하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그 정도. 그 다음에 군사와 정치를 담당하고 엄격한 생활을 했다. 그리고 페리우카인데, 페리우크는 이제 그 당시 원주민 중에 일찍 그냥 스파르타에 정하지 않고 그냥 항복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자유민으로서 지방도시의 자치권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군대 복무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여기 군대 복무는 이제 스파르타가 주지만 군대 복무를 해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펠로폰네스 전쟁을 하는 동안 스파르타의 그 시민단 수가 줄어들거든. 그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페리오이코도 군대에 복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시나 주변은 총나게 거주를 하죠. 아코니아 지역에. 스파르타 시민들에게 금지된 상공에 종사하고 시민권 없다. 그 다음에 헤이로타인데, 헤이로타인은 메세니아 평원에서 전쟁에서 끝까지 개겼던 얘들을 이제 예속화시킨 신분이죠. 그래서 노예 신분이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노예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네들은 매매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에게 할당은 하지만 그 뭐냐면 매매 대상은 아니야. 그리고 그 개인에게 할당할 때 뭐 개인별로 몇 명 이렇게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집단별로 이렇게 줘요. 그리고 이제 주로 마을 전체가 집단 노예야.
그리고 매매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얘네들은 경작하면서 시민과 국가 요구하는 공납을 납부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대 그리스의 노마나 이런 아테네 노예와는 좀 다르다. 집단적 노예였고 마을 전체가 노예 집단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전체 인구의 90%고 심지어 착취를 이제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반란을 많이 일으켜요. 그때그때 진압을 하고 또 헤르타입 중에 좀 리더십 있고 똑똑한 애들 있으면 잡아서 또 미리 제거를 하죠. 언제 또 애들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치 조직을 볼게요. 정치 조직은 민주정, 왕정, 귀족정이 서로 이제 플러스한 제도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이 플라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이상적으로 이제 봤던 그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철학자들 입장일 때는 아테네보다는 여기 플라톤의 정치 구조가 상당히 절제되고 효율적으로 보였나 봐. 자, 그럼 국왕을 보면요. 국왕은 2명이 있어요. 근데 형식적인 존재에 불구하고 군대 지휘권만 갖고 있죠. 그 영화 보면 네오니다스가 이제 왕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밑에 이제 원룡이나 애플로에게 항상 그 말빨이 안 서잖아요. 권한도 벌렸고, 근데 군대 지휘를 하고 이제 나가죠. 출정군을 데리고. 자, 미인회는 이제 성년 남자 시민들이 참여했고 중장보병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주요 국정을 심의하고 법안의 의견, 그 다음에 공직자 최종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외에 이제 장로원이 있었는데 원로회라고 하죠. 장로회. 왕 2명과 30명의 유력한 가문 출신을 구성됐고, 그 다음에 국정 중요한 안건을 마련하고 민회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있고, 애폴로가 있어요. 애폴로가 실질적으로 이제 국왕보다 훨씬 더 권한을 크죠. 집정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정의 어떤 실권을 장악하고 민회가 설치는 임기인연에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왕을 포함한 간직자의 행동 감시 및 스파르타 특유의 생활 양식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영화 300을 보면 애폴로의 힘을 알 수 있어. 왕조차도 애폴로한테는 홀짝 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일단은 국왕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왕정이죠. 형식적으로. 그렇지만 또 민회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장르의 원료원과 애플료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런 소수의 엘리트 중심의 가두적 성격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복잡한 이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의미를 보면 왕정과 귀족 정치의 유지를 내포한 민주정치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인들의 성망의 대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보병을 바탕한 민주정치 때문에 이걸 중장보병 민주주의 이렇게 보시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보병은 이제 BC 7세기 후반 제2차 메시니아 전쟁에서 중장보병 밀집 대형 전술을 도입해서 이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농업 중심이었다는 거죠. 농업 중심. 아까 진행했죠. 그래서 시민은 상업과 생산활동을 금지시키고 페데오키만 담당했어. 왜냐하면 농업 중심이면, 왜 농업 중심이냐면 스파르타 시민들이 상공업에 종사하면 아테네꼴을 날 수 있다는 거야.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결국에는 토지의 불균등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종전에 유지했던 평등자, 등등자로서의 어떤 니콜스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 농업을 되게 중시했고 상업이나 이런 생산활동은 페리오크가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급자족적 아래 외국인들 왕래를 감시했다는 거. 왜냐면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개방적이면 사치품주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또 그 안에서 또 참신한 기품들, 이런 것들이 상고지 정신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 근데 이게 초창기 때는 잘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스파르타 그 페르시아 전쟁, 그 다음에 펠로포네스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스파르타도 상업의 이제 전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부터 여러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체제가 무너지게 되죠. 예, 이런 체제가. 그래서 토지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 스파르타도. 근데 그거는 뒤에 얘기고, 이거는 이제 그 스파르타 이전에, 그 페르시아 전쟁 이전에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화적으로는 군사적 심, 특히 육군이 강했지만 그리스 문화에 직접적인 공은 없었다.
별 볼일 없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적 영향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에서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는 이제 아테네 노예와 스파르타 헤이토를 비교했죠. 예. 그래서 아테네 노예는 해외에서 구입된 자. 왜냐하면 솔로네 개혁 이후에는 이제 해외로부터 구입을 해야죠. 자국민을 노예 삼을 수 없죠. 근데 스파르타 헤이토에는 피정국민 메세니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테네 노예는 시민들의 사유재산인데 그 스파르타는 국가 소유야. 그래서 국가가 소유하고 시민들에게 분배를 해주는 거야. 시민들은 뭐냐면 노예를 먼저 경작할 수 있는, 뭐 부릴 수 있는 그런 권한만 있는 거야.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스파르타 노예의 특징인데, 당인한 종족 집단 출신으로 독립적인 가정 생활을 했다. 예, 스파르타 노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고 파는 대상도 아니었죠. 매매 대상도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약간 이제 뭐랄까요? 이런 걸 볼 때 가정생활 노비하고 좀 우리나라 노비하고 좀 비슷한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국왕 국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쯤에 얘기했고, 예, 이런 거 있고, 페르시아 전쟁을 볼게요. 페르시아 전쟁. 자, 페르시아 전쟁인데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2번 나왔죠. 페르시아 전쟁. 배경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페르시아 전쟁도 제가 많이 좀 수정을 했어요. 요 전쟁도. 예. 그렇고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을 볼게요. 일단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그 원인을 보면, 자, 지중해 해상 패권을 둘러싸고 페르시아 제국과 그냥 그리스 도시 간의 대립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지도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막 이렇게 진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진출할 때 이 당시 그리스 소아시아 연안 지역에 에페소스나 뭐 이런 뭐냐면 그리스 식민 도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력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페르시아 제국이 누굴 지원해 줬냐면 페니키아를 지원했어. 페니키아. 그 페니키아를 지원해갖고 그 당시 이제 동부 지중해 지역을 패권을 무역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요때 무역 패권 동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한 지중해가 그리스의 식민 도시와 뭐냐 대결하게 된 거죠. 대결은 이제 어떻게 이제 기원이 되냐면, 그 당시 오리엔트 식민시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여기 이제 요쪽 지역이 이제 원래는 그 식민 도시인데 이오니아 지역 있죠? 이런 지역에서 이제 밀레투스나 이런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이때 반란군들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에게 구원병을 요청해달라고. 근데 스파르타는 거부했어. 근데 아테네는 12척의 배를 파견했고 지원해줬거든요. 물론 이제 잘 안 됐지만,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 아테네를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계 소아시아 도시 관련해서 아테네군이 회군을 파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났다. 이게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이 있었는데 예전에 2년 전인가 재작년인가 1차 침입 나왔죠. 그래서 이 오리엔트 식민시대 반란을 진압한 후, 예, 그 당시 다리우스 왕이 다리우스 1세요. 대군을 다리우스 1세로 시험이 나왔죠. 자, 다리우스 1세가 대군을 헬레스포트와 트라키아 명령을 이제 파견. 트라키아는 오늘날 불가리아예요. 불가리아 예전에 지명이 트라키아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도를 보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요 지역과 요 지역을 거쳐서 이렇게 파견했는데, 도중에 이제 뭐가 붙냐면 그때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아토스국에서 이제 다시 해결하죠. 그래서 많은 함대를 상실하고, 그래서 1차 침입은 실제로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물려놨다. 그래서 본격적인 침입은 2차 침입 때부터야. 2차 침입. 자, 2차 침입 때는 이제 페르시아군이 공격했는데 주 타겟이 어디냐면 아테네였어요. 아테네. 그래서 아테네가 이제 스파르타에게 구원을 요청을 하죠. 전령사를 파견했는데 전령사 열심히 달려갔고 한 일주일 만에 200km인가 이게 주파해갖고 스파르타에 갔더니, 스파르타가 하는 말이 지금 축제 기간이기 때문에 병력을 파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결국에는 아테네가 이제 단독으로 싸우게 돼요. 아니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도시국가들 좀 도움을 받았겠죠. 하여튼 아테네 중심으로 싸우겠다. 그래서 이제 마라톤 전투가 일어나는데 요걸 좀 본 게 뭐냐면 이게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이때 이제 다리우스 1세에 파견된 부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해 들어왔냐면 그 당시 이제 여기가 아테네가 있으면 항구가 있죠. 여기. 예. 그리고 이제 아테네 전에 마라톤 평원이 있어. 그래갖고 그때 이제 병력이 한 3만 명 정도 됐다고 돼 있는데, 예, 3만 명인가? 하여튼 정확한 모르겠어요. 하여튼 3만 명 정도 되는데 얘네들을 이제 둘로 나눴죠. 여기 한 부대는 여기 마라톤 평원에 상륙해서 이쪽 북쪽으로 치고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군을 통해서 아테네 항구 쪽에서 치고 한 거야. 양양 작전한 거야.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아테네군은 병력이 상당히 적었죠. 페르시아군보다. 그래갖고 적은 병력을 가지고 두 곳을 동시에 방어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어떤 작전을 치냐면 마라톤부터 막자. 그래서 한 만 명인가? 만 명인가? 15,000명 정도 병력을 가지고 마라톤에 상륙했던 부대를 막으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주로 이제 그 페르시아 부대들은 궁수들이 많거든. 그래서 하늘 쏘는 궁수들이 특기가 되는데 그 여기는 중장 부분 밀집 대응이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중장 부분을 통해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페르시아군을 격파하죠. 그리고 나서 중장 보병이 이제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열심히 달렸어. 한 30km 정도. 그래서 아테네 극방 가서 아테네를 방어진을 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황을 보고 있었던 해군에 있던 페르시아군이 상륙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뭐냐면 마라톤군에 상륙했던 부대가 패를 받고 나머지 이제 병력들 해병 수군들이 와서 상륙을 해도 해군이 상륙해도 이미 방어를 쳐놓고 있었기 때문에 상륙 못해요. 그래서 결국엔 철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전령사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스파르타의 구원을 요청한 그 에피스도와 그 다음에 아테네군이 마라톤에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긴 다음에 또 열심히 달려가지고 뭐냐면 저쪽 아테네의 그 해안선에 방어성을 쳤잖아요. 이 두 개의 뭐냐면 에피소드가 결합돼갖고 오늘날 말하는 마라톤의 그 신화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려진 게 뭐냐면 마라톤 전투가 일어나니까 그 그리스 병사가 너무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테네에 열심히 달렸는데 거기에 41.195가 마라톤 경기 기운이었다. 그래서 그리스 병사가 이제 오면서 우리 승리했다.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앞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결합돼서 후대에 만들어진 얘기야. 마라톤의 그 기원을 경기를 만들 때 후대 만들어진 건데 그리스 민족주의를 또 강조한다 해서 그 뒤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서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팩트가.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또 많은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거는 그리스가 그 당시 총동대 대신에 마나 가죽 값싼 갑옷이 발견되면서 그 당시 군대에 참여할 수 있는 중장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농촌이나 도시의 중상하층도 자담으로 자신의 부담을 무장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밀집되어 경고성이 긴밀한 기동성을 첨가해 줬다. 달리는 중장부병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마라톤 전투에서 뭐냐면 이겨놓고 그 병력들이 아테네 쪽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기존의 청동 갑옷이었으면 불가능했겠죠. 너무 무거우니까. 근데 만화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값싼 갑옷이 있다 보니까 좀 뛰기가 수월했겠죠. 기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니까.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거는 이제 누가 지휘냐면 밀티아스가 지휘했어요. 이 사람 이용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2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데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아테네 해군을 만들었던 사람이야. 물론 해군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해군을 더 강화시켰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살라미스 해전에도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 테미스토클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좀 외워두세요. 이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 사람 되게 유명해요. 아테네 그 그리스 정치가 중에. 자,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아티칸 은강이 개발됐어요. 그래서 은강을 개발하니까 이때 많은 은을 이제 뭐냐면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위견이 두 가지 나왔어. 그 은강에서 개발된 은을 모든 시민이 똑같이 날아갔자. 이게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 이제 데미스토클레스가 주장했던 건데 아티카 은강에 나온 은을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에게 분배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해군을 양성하자. 앞으로 이제 페르시아가 또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해군을 양성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해군 양성 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2차 전쟁 이후에 아테네 해군이 보강이 돼. 네. 그 규모가 커지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아테네는 해군, 스파르타는 육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2차 그 전쟁 이전까지는 아테네는 해군이 그렇게 버블리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쟁 이후에 이 데미스토클레스의 건의에 따라서 아테네 해군이 보강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테네 해군이 강하다는 인식은 2차 전쟁 이후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살라미스 전투에서 해전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죠. 예. 자, 하여튼 그 데미스토클레스의 건의에 따라서 대현대가 건조되고요. 정 그리스가 아테네 중심으로 단결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전쟁을 보죠. 3차 전쟁은 앞에 1차와 2차는 누가 쳐들었죠? 다리우스 1세가 쳐들었죠. 3차는 그의 아들이었던 크세스가 이제 쳐들어와.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쳐들었는데, 그래서 영화 300에 나오면 좀 키 크고 괴물같이 생기는 그 페르시아 왕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크세스야. 예. 실제 모습이 아니겠죠. 좀 약간 서구 중심적 시각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크세스 침입하니까 우리 영화 300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스파르타 네오니드스 왕이 300명을 이끌고 이제 나가죠. 그래서 어디에서 패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패배를 해요. 영하 300의 이제 내용인데 실제로 300명만 등원해요. 스파르타 군대는 300명이었지만 스파르타 동맹 도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페리오크리 같은 그 사람들 끌어모아서 실제로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끌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크세스가 이끄는 병력이 더 강하니까 많으니까 여기에 헛곡에서 이제 지친 거야. 테노필레 헛곡에서. 근데 누가 길을 알려줬죠. 예. 거기 영화에서 곱추가 알려줬다고 되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하여튼 그걸 알려주는 말 디가 후방에 뚫려가지고 이제 전멸을 하게 돼요. 예. 페르시아 지상군이 아티칸 평원에 진출하게 됐다. 자, 테미스토클레스는 그 당시 육전을 가지고 이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아테네에서 그 당시 방어전을 할 수 없으니까 해군이 여기 나름대로 좀 강하잖아요. 이때 이제 해군을 정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을 살라미스로 철수시켰어. 물론 이제 테미스토클레스의 이제 건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계속 아테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했지만 곧바로 얘네들은 이제 페르시아 군에 공격받고 몰살당했죠. 그래서 페르시아 군이 아테네를 점령을 해버려. 그래서 아테네를 다 뭐냐면 거의 초토화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때 뭐냐면 기다리고 있다가 살라미스에서 이제 크게 승리를 해버린 거야. 이때 이제 하야겠던 전환 중에 그 아테네 해군이 이끄는 3단 노가 있어요. 예. 갤리선인데 갤리선은 이제 뭐냐면 주로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지중해 지역에서 많이 사용했던 배인데 이 노하고 돛대를 동시에 이용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중해 같은 바람이 안 부니까 주로 이제 노를 이용했다가 평상시에는 노를 통해 나갔다가 그 전쟁기 아니 말이야 잘못 바람이 이제 잘 안 불어요. 예. 그래갖고 바람이 안 불 때는 노를 이용했다가 바람이 불 때는 돛을 이용하죠. 돛을 이용하는데 전쟁 시기 때는 이제 뭐냐면 노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요. 왜냐면 바람이 열심히 불면 괜찮은데 안 불 때도 있잖아요. 특히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가 되게 중요해. 그 당시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 그 당시에 뭐 하양 무기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와 배를 뭐냐면 서로 부닥치는 방법이야. 배를 빨리 돌진해 갖고 충파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여기 배에 보면 뽀쭉한 이게 청동 그 약간
청동인지 아니면 철로 구성 뭐냐면 만든 고춧가루 이게 산미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약간 이런 것들인데 여기를 가지고 이제 뚫어버린 거야. 측면을 공격하거나. 그래서 빠른 스피드가 필요한데 요때 이제 3단 노선을 이용했다. 3단 노선은 어떻게 되냐면 배가 있으면 여기 이제 사람을 쓸 때 여기 쓰고 그 위에 또 쓰고 이렇게 쓰는 거야. 네. 그래갖고 3단 노선은 배가 3층으로 이렇게 구성된 형태의 노선이 3단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뭐가 많이 필요하면 그 돌을 짓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 노꾼이. 그때 이제 무산 시민들이 돌을 열심히 지어갖고 그다음에 배를 기동성을 높여갖고 부닥치는 방법으로 그 당시 이제 페르시아와 그다음에 페르시아와 함께 같이 싸웠던 그 부대들이 이제 페니키아죠. 페니키아 부대를 뭐냐 깨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단 노선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결정적으로 육상에서 프라타이아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라타이아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페르시아군을 격파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에게의 3호섬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대파시켰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겼다. 세 번의 전쟁의 결과 이제 뭐냐면 그 그리스가 이제 이겼던 거죠. 예. 그 의의는 동방 전제의 군주에 대한 폴리스의 시민적 자유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뭐냐면 서구 시각이 좀 많이 개입됐어.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페르시아 전쟁의 결과 제이주군은 델로스 동맹의 맨주가 됐죠. 아테네가요. 그리고 데네조군은 민주정치의 어떤 전성기를 가져왔다. 그래서 전쟁에 수병을 참여했던 그 하층민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원판에서는 페르시아 전쟁을 1차, 2차 이렇게 두 번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걸 1차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2차로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다시 제가 정리한 거야. 이 내용들은요. 예. 이 구분들은 제가 해놓은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8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68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테네 제국이 이제죠. 아테네는 이제 제국주의 정치를 하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 정치를 실시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 안 듣는 애들은 두들겨 패가지고 델로스 동맹 안에서 가둬놓고 델로스 기금을 계속 내도록 해야 돼.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아테네가 델로스 동맹을 만들죠. 그래서 아테네를 맹주로 해상 동맹이고 원래는 이제 기금을 델로스 섬에 놔뒀죠. 근데 이제 해적들이 공격해서 가져갈 수 있다고 해갖고 아테네 그 시내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동맹시에 일정한 병력과 함대를 제공해줘 불가능한 일정한 자금을 해. 동맹시에서 병력과 함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함대를 제공하지 못했면 그 상응하는 자금을 제공했어요. 근데 대부분 함대는 아테네가 강하니까 아테네 함대가 되고 이용하고 주로 이제 자금을 제공해 줬죠. 델로스 동맹은 자금 관리하는 근거는 델로스 섬에 뒀지만 이거 나중에 아테네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거의 자기가 마음대로 유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령하고 이런 이제 돈들이 파르타나 신전이나 건설이나 그 다음에 아테네 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던 경제적 배경이 되죠. 특히 수당제 같은 것들. 예. 그래서 이제 동맹시든 대부분 종속적 지위도 떨어졌고요. 만약 동맹시에서 이제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아테네가 해군을 파견해갖고 그 동맹시를 징벌해요. 그때 이제 동맹시를 징벌할 때 그 동맹 시민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걸 이제 시민재판 열어. 그래갖고 뭐 얘들 다 죽이자. 아니면 뭐 남자만 죽이고 뭐 여자들과 뭐 아이들은 노예로 갖다 팔자. 뭐 이렇게 이제 결정하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동맹시의 어떤 델로스 동맹의 이탈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있었던 그 당시 페르시아가 펠로폰네스 동맹을 만들고 치게 되죠. 그래서 이탈된 도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이 일어나죠. 이 펠로폰네스 전쟁은 예전에 한 15년 기출문제 나왔죠. 근데 요거는 좀 이따 쉬었다가 좀 할게요. 요 부분은.